자, 이제 36번째 강좌네요. 자, 36번째까지 이제 오늘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너스 하나를 이제 드리고 들어가죠. 세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세뇌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임의적 변화인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를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요. 경험적 소자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이제 알아차리거나 깨닫거나 파악을 했을 때 나오는 인지, 요것을 통해서 주로 이제 기억을 하죠. 경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접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 같은 것은 직접 경험에 해당이 되고 뭐 책을 통해서 알았다든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다든지 수업 시간에 배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간접 경험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인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내면에서 있는 것의 하나의 깨우침 또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각성이라고 하죠. 그런 각성 작용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이나 이런 이제 추리나 추론 같은 것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지자면 두뇌 속에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하는 하나의 정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시냅스의 연결로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기억을 뽑아내서 하는 것인데, 특히 직접 경험 같은 것들, 요것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장 먼저 확신을 하는 것은 기억 중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장 확신하고 신뢰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제 그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경험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조작할 때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을 더 조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쎄 뭐 요건 범죄에는 사용을 하지 말고요. 그냥 재미로 알아뒀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겪은 일이니까 또는 내가 일으킨 일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해본 일이니까 확실하다. 그 일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데카르트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탐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런다고 이제 앞서 지문에서 배웠었죠. 그 방법 소설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심지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또는 증명이 되었던 것까지도 다 의심해서 시작을 한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내 자신인데 나는 그래서 생각한다. 따라서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최종적인 판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의심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확신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문제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워터플로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 세뇌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방울 세뇌의 방법은 아주 미약한, 그러니까 미미한 자극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커다란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방법이냐면은 조그마한 물방울이 계속 그 낙수물로 떨어져 내리면은 거기에 있는 처마 끝에 있는 주춧돌을 뚫죠. 그런 것처럼 아주 단단하다고 보이는 그런 어떤 직접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조그마한 사실을 몇 가지로서 이렇게 뚫어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일단 친밀도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특히 이제 친밀성이 있는 이제 친구가 가장 낫겠죠.
친구 중에서도 신뢰도, 그러니까 내 말은 상당히 잘 믿는 사람, 서로 잘 믿는 사람이 이 세뇌 효과가 더 큽니다. 이 물방울 세뇌 효과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어떤 것들을 이제 가상된 경험을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분석이나 사고나 아니면 비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빌려주지 않은 돈 한 10만 원 정도를 한번 받아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 친구하고 어느 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지난번에 빌려갔던 10만 원 달라. 10만 원 나 줘. 그러면은 이 친구가 무슨 얘기야 하고 나왔을 때 바로 이제 분석이나 확인 작업에 있는 뇌의 이제 경험 세계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다른 얘기를 팍 바꿉니다. 걔가 가장 흥미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10만 원도 빌려준 거 줘야지. 그러고는 무슨 10만 원? 그러면 참 지난번에 나왔던 그 영화 있지 않니? 그 재밌는 영화 네가 좋아했던 거. 그 영화에 나도 이렇게 봤는데 하고는 화제를 확 바꿔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이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꺼내도 그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 얘기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화제를 바꿔가지고 돌려요. 그 다음에는 전화든 뭐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무슨 10만 원 하면은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 지지난주인가에서 이렇게 네가 급하다고 해서 10만 원 빌려갔잖니 하고는 그래서 내가 언제 빌려갔지라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흥미성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한 3-4번 거치면은 가상 경험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나는 내 친구한테서 10만 원을 빌린 것이 확실하다. 자관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렴풋이 빌린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제 갚아야지. 그러고는 계속 하고 나면 그래 조금 이따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들을 반복성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가 깊은 사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놓고 즉 세뇌를 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이 비판이나 분석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범주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친구 사이에서 놀림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다만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꾸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겪은 경험이라고 그래가지고 100% 완전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것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 잡기 이제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맥락 이해하는데 많이 짜증스러워할까 봐서 하나 이제 그런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는 그 전공이 그 언어 심리학이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좀 더 흥미로운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자, 지문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맥락에 의한 파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대개 어디 있다고 그랬느냐면은 첫 줄이나 한두 줄 읽어 나가면은 그 내용에서 핵심 소재가 나오고 이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맥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면 그 전에 그 돈 꾸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 내용의 흐름이 있었죠. 그것을 상기하면 될 겁니다. 자, 가번에서부터 들어가 보죠. 예시 문제 9번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죠. 첫 줄을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신분제도가 무너져감에 따라서 일반 평민들의 생활 여유를 가지게 되며 그림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각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뭔가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림이라고 하는 건 나왔고 그림의 수요층이 평민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소재가 그림이고 그 내용의 맥락은 그림의 수요층이 평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조선 후기의 정통 회화도 일반과 가까워지고 또 한국적인 회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한국적 회화를 낳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 현상이 주로 관념적이며 사의적인 그림이 주류를 이뤘던 것과,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주로 관념적이고 사의적인 것 현상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적 회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적이고 우리 이제 그 민속에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되고 했다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천문단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경제적 이제 변동이 이제 되면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수요층이 평민으로 확대되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중심 수요는 양반들이었다. 이것을 갖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회화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전 시대에서는 주로 관념적이고 사의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후대 지금 한국적 회화는 주로 사실적이고 민속적인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의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뜻을 그린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 관념적인 것처럼 어떠한 내면에 있는 의미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그 오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림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선비정신 같은 것을 뭐 대나무 하나만 촥 그려놓고 약간의 흔들려도 굽혀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른, 학처럼 고고한, 국화처럼 어떤 막 그 절개가 대단한, 서리가 내려도 꽃이 시들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뜻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함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함축적이고 이것이 전 시대는 관념적이었는데 이 다른 세계 한국적 회화라고 하는 그런 민속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사실성 있는 것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맥락을 분석하면서 읽으면은 그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익히면은 하나의 사실을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안 보이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매우 강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맥락 읽기를 꼭 하라고 하는 얘기가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들여다보기의 읽기 방법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심의를 좀 기울이면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표면적 의미하고 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면적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심리, 나에 대한 반향이라든지 또는 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숨겨진 생각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또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뜻, 또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의 배경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맥락 읽기를 잘 하세요. 나아 지문으로 들어가 보죠. 조선 후기에서 진경산수의 속화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경산수의 산수와 속화. 그러니까 진경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 그대로 한자를 보세요. 진짜 산수의 경치를 그렸다. 그러니까 산수화를 그리되 의미나 피상적이나 추상적으로 그리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런 얘기죠. 진경산수. 그 다음에 속화, 민속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속화라 해도 여기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문단에서 우리가 추정을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속화는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화가도 촉진되었지만 수요층의 확대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속화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속화는 수요층의 요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화가의 특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려달라고 또는 그런 것을 바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수요가 발생했고 공급 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시대의 수요층 감상만큼 그려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수용, 특히 이제 시대의 그런 어떤 수요층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까지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화에서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수요층이 평민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났고 그 전까지는 주로 관념적인 거나 아니면 뜻을 그리는 거, 추상적인 것들이죠. 그런 그림들이었는데 그것이 산수화, 진경산수화죠. 사실적인 진경산수화와 민속화 같은 것들이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로 들어가서 이건 수요층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 취향과 감상이 새롭게, 둘째, 그런 감상 안의 수요층이 새롭게 대두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서 변화가 되는데 하나는 수요층의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대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원래가 수요층 자체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을 갖다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부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공귀족이나 사대부 계층만 독점으로 했던 것이 평민 계층에까지 확산되어서 그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죠. 수요층 자체가 변화를 한 거. 이거. 자, 라로 들어가서 그런데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상해지는데 많아지면 충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식 화업을 닦지 못한 사람이라도 종사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요 확대가 되면은 수요 확대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화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생산층도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수업을 받지 못한 화공들 말고도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화가로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신분질서 속에서 기존 선비화가나 또는 직업화가 그것과의 차이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민화 성장의 발전 기틀이 된 것이다. 다만 수요층이 불특정 다수이고 대량 공급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합격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또 유형화의 길을 갖다가 걷는데 이러한 추이가 밀접한 양상이 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층이 확장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합격의 저하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림 품질의 저하죠. 품질의 저하가 나타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유형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 유형으로 고착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저희가 아니라 그 수요층의 요구에 맞게끔 해서 이제 대량 생산 체계에 이제 거의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맞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글 전체가 이 내용에 별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에서 마까지 총 5문단이나 되지만은 사실은 그림이 수요층에 확대되면서 민화와 산수화가 사실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너무나 많이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까 합격의 즉 그림 품질의 저하와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의 고착화가 일어났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길긴 하지만 별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1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1번도 예를 들어서 이제 관념적 경향을 띠고 있고 대체로 틀에 박힌 양식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신윤복이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후기 평민들의 지위 향상으로 양식이 달라졌고 조선 후기도 어디까지나 수요자가 사대부였다. 아니죠.
그냥 읽는 순간에 나옵니다. 즉 재심은 파악하는 데다 시간을 좀 투입을 해두면은 문제 푸는 데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한 길어봤자 30초, 일반적으로 20초면 문제를 바로 푼다는 겁니다. 왜? 답이 보이죠. 이렇게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예양에 들어가서 1번 있는지 없는지 보물찾기 놀이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미뤄서 알 수가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개인의 취향도 바뀔 수가 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관심 대상이 바뀐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예술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털끝만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읽는 순간에 요거네 하고 탁 잡는 거죠. 3번에서 보완해야 될 것은 당대 속화로 봤을 때 수요층이 사대부나 선비들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림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민화라든지 또는 너무나 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수요층의 변화가 되어서 결국에 평민층까지 확대되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래서 수요층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가하고 다 중에서 다의 핵심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억본에 있는 일반적인 이제 단어를 물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신분제도가 무너져지다, 붕괴되다, 와해되다. 와해는 깨져서 흩어지다 이런 소리입니다. 해체, 전부 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문란해지다, 완전히 뒤죽박죽 되다가 문란해지다죠. 도산되다. 이것은 경제적 저희로 망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 되네요, 그렇죠? 5번에 있는 논리전개에서 생략된 거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논리가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어야 된다. 근데 갑자기 늘었다. 따라서 공급도 크게 늘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존 화가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새로운 화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화가들이 전부 다 못 그린 이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예시 문제 10번을 통해서 역시 또 이제 봅시다. 자, 어떤 것들은 이제 설명하는 대상들인데요. 이런 설명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네, 요겁니다. 언어를 사용하면은 무한에 가까운 생각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잡을 때 맥락에서 언어, 그 다음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소재구나. 그러면 이 소재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조금만 노력하면 말을 지어낼 수 있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 자, 얘가 나왔죠. 이때 암기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만들어내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언어의 개방체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쭉 하니 언어의 개방체계라고 한다라고 나왔으면 이 개방체계가 바로 이제 언어가 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조되는 것이들 말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다 계속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어의 개방성은 길이의 제한만 아니라 의미에 속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미치는 범위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 개방체계의 여기는 결국에는 끝없이 되는 것이 어떠한 길이나 그러니까 형식이죠. 형식의 제한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제한도 역시 뛰어서 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와 생각, 즉 언어와 사고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투명 인간을 보았는데 하고 이제 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언어는 반드시 보았거나 들은 것, 존재하는 것만을 그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상상이나 추상적 개념까지도 보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고의 개념이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거기에 있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상상이라든지 어떠한 것에 대한 가상 또는 추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이 무한정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데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서 즉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방체계가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는 분절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이제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절성은 어떤 부분이 이어져서 있는 것을 끊어서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빨강, 주황 이렇게 해서 원래부터 빨강, 주황 이렇게 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구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빨간색으로 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주황색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는 또 이런 분절에 의해서 생각된 것을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분절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어떠한 것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의가 되겠죠. 이 개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인데 예에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꽃은 뭐 무궁화 등등등등해서 많지만 공통적으로 뽑아내는 속성, 즉 추상화. 개념은 어떠한 것들의 공통성의 추상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위어와 하위어들을 묶어서 말하는 말들을 총칭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개념의 하위어가 있는데 하위어에 대한 것이 이제 총칭어가 있다. 총칭어는 특히 개념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위어 총칭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끝났죠. 자, 설명 대상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은요. 언어의 개방체계, 길이의 제한도 없고 사고의 제한도 없고 언어는 어떠한 것에 분절성, 즉 구획성을 가지는데 구획성이 이루어진 것이 개념이고 개념이라는 것은 공통성을 추사한 것이고 이에서 그것을 총칭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하위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것도 금방 잡을 수가 있죠. 일치하지 않는 거. 길이의 제한을 받는다. 이거 당장 아니고 나오고 2번. 2번에서 언어에 대한 본질,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갖다 물은 거죠. 개방성, 분절성, 추상성 이렇게 해서 탁탁탁 나옵니다. 보는 순간에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기억에 있는 어휘에 속한 것만 열거된 것은 라고 나왔죠. 추상적인 개념.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니까 못 보는 것들이면 저기 하면 됩니다. 아름다움이나 질서나 실 이런 것들처럼. 그 다음에 4번에서 니은과 디귿. 그러니까 하위어와 총칭어, 상위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길과 도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내포어를 말하는 것이고 낙엽과 가을 하나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벌레와 해충 이 모든 벌레가 해충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충이란 모든 것을 가리켜야 되니까 사람, 인간 동일이고 형광등, 전등에는 형광등, 뭐 백열등, 그다음에 LED 등 뭐 등등등등 많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파악을 하니까 참 쉬웠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풀이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